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회차 첫 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장단기가 기본적인 거시 경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주요 거시 변수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역사 다뤄봤고, 네 번째는 고전 학파의 기본적인 가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인 가정을 다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장단기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예측오차와 그 다음에 가격 변수의 경직성 그거였고, 그리고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파워룰은 뭐 쉬운데 체인룰 같은 거 주의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로그의 미분, 그 정도까지를 진행했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GDP,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실업 요 세 개에 대해서 했는데, GDP에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였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됐고, 그리고 명목 GDP와 실질 GDP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명목 GDP는 우리가 GDP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연도에 가격 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명목 GDP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얘가 뻥튀기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GDP라는,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실질 변수의 변화로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GDP가 어느 정도 끝났고, 실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물가 지수와 인플레이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이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과 같다라는 요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가 돈이 실제로 뿌려나는 그 양이 이제 그 증가 분만큼이 이제 명목 이자율인 거고, 그리고 내 돈의 구매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5% 발생하면 올해 똑같이 올해 100만 원 있고 내년에도 100만 원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 95만 원밖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매력을 감소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 자산을 감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인 이자율은 얘와 얘의 차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업이었는데, 실업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완전 고용 생산량에 해당하는 완전 자연 실업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어느 일정 특정 수치에서 결정이 계속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의 상관없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판단하기로 했어요. 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썰을 풀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부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공황과 케인즈의 그런 이제 일반 이론의 책이 이제 출간하면서 정부의 그런 역할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책이었다. 그다음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석유 파동에서는 케인즈의 주장이 안 맞았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물가가 같이 뛰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궁극적으로 그 화폐적인 충격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통화주의 학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또 주장이 먹혔다가 이제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너무 저성장, 저금리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양적 완화라는 정말 비이상적으로 많은 통화량을 시중에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 실질 GDP의 N이 내추럴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에 해당하는 그 실질 GDP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생산 함수의 결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완전 실업률이 달성이 될 거고, 이 고용량을 여태, 그러니까 요 UN 같은 경우에는 자연 실업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의 고용량을 이렇게 레이버 N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LN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공허만큼 생산되는 양이 결정이 될 거고, 그 생산되는 양, 그래서 총 공급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총 수요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총 공급,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명목임금 웨이지고, 얘는 이제 고용량인데 네이버. 우리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있는데, 우리 노동은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가게가 하고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노동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거를 조금만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VNPL이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VNPL은 한계 생산 가치로서 궁극적으로 내가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함에 따라서 생산되는 그 양이 한계 생산인데,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한계 생산 양 자체를 임금으로 줄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가치, 가격 변수를 곱해줘서 네는 요 한계 생산 가치를 우리가 임금으로 줄 의향이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기업에게 생산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노동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실질 임금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노동 공급은 궁극적으로 실질 임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1000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00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1000개인 거죠. 이게 명목 임금이고 이게 가격이라면 요만큼은 실질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 임금이 1000개인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 200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2000만큼 올랐으면 똑같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가격 변수가 똑같이 임금이 이만큼 올랐는데 1500이다 하면 한 1300개 정도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1300개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명목 임금의 증가율과 그다음에 가격의 증가율이 궁극적으로 같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더 노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이유가 없는데, 두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명목 임금의 증가율이 가격의 증가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실질 임금이 늘어나게 됐고, 그 말은 내가 이전보다 똑같은 시간을 노동을 해서 더 많은 실질 임금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일할 의향이 있겠죠. 이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 공급은 이 실질 임금의 변화로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 변화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라고 보기로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더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 물가는 어떻게 보면 T에서 T 원기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임금 협상을 할 때 지난달에 너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요만큼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임금 협상을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만큼 받을게, 그만큼 일할게, 그런 식으로 보통 노동 계약을 하다 보니 얘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P expectation 위에 이 첨자가 들어가 있는 예측하는 그러한 실질 임금의 평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움직였다 하면은 노동 수요가 움직이는 거고, P expectation이 움직이게 되면 노동 공급이 움직이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물론 P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예견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를 들어서 P가 10%만큼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 고전학파 시각에서는 완전 예견을 하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서 P expectation도 사람들이 10%만큼 오를 거 아니야, 시장이. 그리고 그대로 완전하게 예견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의 P expectation을 바로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승률마저 똑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노동 공급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노동 수요가 올랐어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P가 올라서.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P가 올랐습니다. P가 정확하게 P0에서 P1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가 똑같은 한계 생산을, 즉 똑같이 그 생산량,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한테 가져다주는 가치는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노동 공급, 즉 가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P가 올라가는 만큼 P expectation도 물가 지금 올랐으니까 장기적으로 요만큼 오르겠네, 똑같이 오르겠네 라고 곧바로 예견을 하는 거죠. expectation이 바로 즉각적으로 상향하게 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일단 지금은 P expectation을 원래 P0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P expectation이 P0였던 상태에서 P1까지, 그러면 요 증가율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나도 그만큼 예측을 해서 올릴 거라고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뭐 이게 2번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되게 자유롭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격과 상관없이 어차피 노동자들은 P 익스펙테이션을 바로 조정을 보여가지고 실질 임금은 우리가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했을 때 A점의 실질 임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B점의 실질 임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같아지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같아져서 내 노동량을 변화시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완전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에서 완전 고용량이 달성이 되고 자연 실업률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부전학파의 노동시장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지어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노동량이 결정이 될 건데, 우리가 총 생산함수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뭐 총 생산함수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F 펑션은 정확하게 뭐냐면 뭐 그 생산 기술도 여기에 물론 뭐 대내적으로 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F 펑션은 L과 K의 생산 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펑션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미시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 미시에서 생산 요소 파트 가면 이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이 뭐 레온티에프 펑션이다 하면은 이 L과 K가 완전 보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리니어 펑션이다 하면은 L과 K가 완전 대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Z는 이제 기술인 건데, 뭐 지금 우리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ln이라는 요거를 요 생산함수에 평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총 완전 고용이 달성된 그 상황에서의 공급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냥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y는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지금 P가 움직였죠. P가 움직였는데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냐면 바로 완전 예견해버려서 실질 임금을 갖게 만들어버리니까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과 그 다음에 실질 GDP의 관계로 보는 이 총 공급 곡선에서 궁극적으로 가격은 총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이 총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평면에서 그러니까 이 x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나요? 그죠? 없으면 자, 그러면 이제 고전학파에서 총 공급, 그러니까 총 국가 규모, 국가 경제의 규모를 결성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배웠고, 이제 세 번째로 화폐 시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전화폐의 관점에서는 뭐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물가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화폐 시장에서는 물가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일단은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화폐 통화량이 여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를 했었는데, 내 이 실질 GDP, 그럼 이 실질 GDP가 뭐냐면, 자, Y는 실질 GDP인데 우리 상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궁극적으로 나의 실질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궁극적으로 계속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실질 생산, 그러니까 실질 GDP, 그다음에 실질 소득, 그다음에 소득을 일어난 만큼 궁극적으로 나는 또 실질 수요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제 했었던 GDP의 선면능가 법칙이었죠. 이게 다 같다, 궁극적으로. 다 같다라고 우리는 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단 실질 GDP인데 기호 약자 자체는, 근데 궁극적으로 실질 소득이랑 같으니까 그것이 실질 소득이 있는데 앞에 P를 곱해주면 내 소득의 가압변수를 곱해줬으니까 이게 명목 소득이 될 거고, 그러면 명목 소득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내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 내 명목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7천 정도 혹은 6천 정도는 일단 화폐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뭔가 소비를 하고 뭔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화폐 수요에 제일 핵심이 아니라 오로지 이 명목 소득이 중심으로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였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내가 하나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게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면 500원만큼 더 필요로 하는 거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500원이 더 필요로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MD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화폐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통화량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 물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궁극적으로 고정학과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저기 결정되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결정되는 건 그냥 그걸 만나가지고 보내면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통화량 결정을 해주면 그 양에서 통화량은 궁극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물가가 얘에서 어떻게 보면 요로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요로 보고 있어. 왜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어. 얘가 만약에 옆쪽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통화량이 여기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통화량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 자체는. 그리고 어떤 통화량에 있던 간에 시중에서 이 화폐 수요는 어떤 통화량이 있던 간에 얼마만큼 수요하는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통화량 자체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 고정학파의 이론은 끝났고 이제 케이트 학파로 넘어가면, 케이트 학파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총 수요가 제일 중요하잖아. 왜냐하면은 대공황 시대에 보니까 시장이 비청산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재고가 남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했고, 그래서 수요가 그 시장의 실 GDP, 즉 총 생산 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 학파와 달리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우리가 보기를 했는데, 총수요는 궁극적으로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 그 다음에 이 순수출이라고 하는 net export의 약자인데, 얘는 이제 수출과 수입의 차로 우리가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출, 내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다 오는 양은 궁극적으로 내가 많이 팔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해외에다 파는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내가 해외에서 사는 것도 빼줘야죠.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빼주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는 개방경제, 즉 이렇게 해외와 거래를 하는 모형을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개방경제로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문을 닫고 있는 폐쇄경제 모형으로 보기로 했고, 자 그랬을 때 C는 여기 있고,
가장 단순한 모형이에요. 가장 단순한 모형. 이런데 정말 뭐 별의별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 같은 경우 사실 소득이 많으면 우리가 누지세 같은 구간이면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모형은 그냥 단순하게 얼마만큼 세금을 낸다. 딱 일정 부분만 세금을 낸다. 뭐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 경제에 맞는 그런 모형을 하려면 더 많은 항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가계의 소비는 독립적인 소비와 그 다음에 요 항의 덧셈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독립 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인간의 생명 영장을 위한 필요한 수단 예를 들어서 의식주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지출은 내 소득과 관련 없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독립 소비라고 보기로 했고 얘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세후 소득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세금을 뗀 후의 소득이니까 그 소득 양에 내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수요를 할지 내가 소비를 할지를 보는 이 MPC를 한계 소비 성향 즉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70만 원만큼 소비를 할 거다라고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은 0.7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또 100만 원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60만 원만큼 소비를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이 100만 원의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만큼 내가 소비를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제 잠깐 세서 궁극적으로 내 소득이 있으면 가게는 이제 이제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을 소비를 하기로 했고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축이 단순하게 예금만 저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학자들은 저축을 미래 소비에 사용될 돈을 저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예금을 해놓던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수중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현재 소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저축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가처분 소득 내가 얼마만큼 벌었을 때 궁극적으로 수요와 그러니까 소비와 저축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MPC라고 하고 요 내가 가처분 소득에서 저축하는 요 퍼센테이지만큼 MPS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의 저축 성향이 되겠죠. 이걸 궁극적으로 더하면 1이 되더라 라는 결론까지 오늘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만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비는 영화만큼 이루어진다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이건 뭐였냐면 일단은 R은 이자율이었고요. 그것도 실질 이자율이었죠. 그 다음 B는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였는데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건데 그것이 이자율에 얼마만큼 민감한지를 보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B가 크다라고 하면 일단 B 얘기하기 전에 왜 실질 이자율로 보냐 라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재들 혹은 뭐 생산 시설들 기계들 그런 거는 실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이자율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일단 명목 이자율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언밸런스가 나니까 감가상각 같은 거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이자율로 판단하기로 했고 B가 뭐냐면 B가 예를 들어서 크다 즉 투자 이자율 민감도가 크다라는 것은 내가 이자율이 크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투자를 민감하게 많이 줄이는 B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작으면 이자율이 올라가도 나는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자와 상관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줄여도 좀 적게 줄이겠죠.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G는 이제 독립지출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펑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다 더하면 C가 여기 있고 I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면에 그려보게 되면 Y가 Y랑 같아야 되니 일단 이 45도 선은 있었고 그리고 이 YD 같은 경우에는 여기 Y가 있는데 이 NPC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NPC와 NPS가 더해서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NP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뭐 1보다 1 자신의 소득을 다 소비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1 이런 식으로 빼도 되는데 뭐 일단 이게 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일단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일단은 소수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얘보다 더 이렇게 완만해야 될 거고 그래서 YD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실제 소득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수요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수요하는지가 결정이 돼야 그러니까 일단 케인 작파의 기본적인 가정이 수요가 결정이 되고 그만큼 공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케인즈의 기본적인 가정이 유효수요의 원리인데 유효수요의 원리가 수요가 시장의 균형 생산량을 결정한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수요가 거래량을 결정해요. 수요가 거래량을 결정하면 거래량에서 공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공급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라고 치면 여기서 뭐든지 다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소득이 결정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이 Y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이 지점에서 수요하는 만큼 이 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해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있다라고 보면 내가 수요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기로 했죠?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많이 쌓여 있으면 생산을 적게 해야겠죠. 생산을 감축하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또 여기로 균형 생산량으로 모이려고 노력할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산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기업의 재고가 지금 줄어들겠죠. 줄어들 테니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케인 작파가 수요를 통해서 국민의 총 수요를 통해서 국민 생산량,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수요가 생산을 정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총 수요. 그냥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네, 그러니까 가게도 무언가를 그러니까 가게는 일단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기업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소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부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맨 땅에서 수기로 논에서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면서 우리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경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치안 시스템 그런 것들도 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본인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총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총 수요, 국가 경제의 총 수요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을 가서 노동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요소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변했다고 칩시다. 자, 노동 수요가 변했어요. 그런데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자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균형이 예를 들어서 뭐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충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그냥 시장에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냥 궁극적인 균형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격이 변하지 않고 다른 게 변했다면 다른 게 변했어요. 뭐 NPL 같은 게 변하면 가격 요소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전학파에 따르자면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저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균형이 생길 거고 그거는 알아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균형점을 찾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시장은 알아서 그럴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만족스러운 하나의 또 다른 파레토 효율, 그러니까 가장 그 국가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고전 학파는. 그래서 요거를 실험적인 요소라고 보기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케인즈 학파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간다고 봤죠. 왜?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임금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오늘 임금은 오늘 정하고 내일 임금은 내일 정하고 이렇게 임금을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금이 한 번 결정되게 되면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동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이만큼 비자발적인 나는 더 이 임금에 일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 노동 수요는 이 임금에는 요만큼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요 인원만큼은 그러니까 이 인원은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보겠다라는 원리로 우리가 파악하기로 했었어요. 노동시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이제 통화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통화시장에서 페인 학파는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기로 했었죠. 이거 그대로 쓰고 이제 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통화시장에서 고정학파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물가가 결정된다고 했고 여기서는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사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통화 시장에 바라보는 차이는 통화 공급이 아니라 통화 수요에 있었죠. 통화 공급은 어차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 그건 똑같았고 얘는 통화 수요가 아까 봤던 그 실질소득의 그런 일정 비율만큼 우리가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통화 수요가 결정된다고 봤는데 얘는 통화 수요가 가격과 소득과 이자율 이 세 개가 다 통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원리냐면 얘는 거래적인 동기를 되게 집중해서 본 거고 얘는 정확하게 얘는 투기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P 여기 있고 P 여기도 있고 Y도 여기 있고 Y도 여기 있는데 얘네 둘에 그냥 하나 차이 있다면 요 I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이 왜 화폐 수에 영향을 미치냐? 왜냐? 화폐는 단순하게 거래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현금을,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화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 있고 그리고 화폐량이 있었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 화폐는 그냥 애매하고 높아도 되고 실질 화폐, 실질 통화량, 실질 화폐량, 실질 통화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중앙은행이 통화의 공급을 결정하는 건 분명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자율과 이 화폐량의 통화량의 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자율은 얘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얘는 일단 당연히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아까 얘네들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율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라면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화폐로 들고 있는 게 더 지금 좋은 선택이야? 아니면은 어떤 물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물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왜냐? 그래야 내가 만약에 그냥 수중에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이건 뭐 부차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계속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게 되면 내 현금에 있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은 계속 이제 감축되어 가고 있는 건데 내가 그 자본을 내가 그 현금을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이자율로 내가 얼마만큼 수익성이 발생할 테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 화폐 수요는 궁극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 음해상관관계를 가질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표를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이거는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려도 되는데 얘를 지금 이제 실질 통화량으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명목 통화량으로 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있고 차이가 보이나요? 야, P가 여기로 넘어가 있느냐 안 넘어가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프 표면에서 그렸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통화량에서는. 그리고 통화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질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보기를 했었죠. 여기서 통화량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만약에 증가됐다,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증가됐다라면 고전화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케인즈 화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을 늘렸어요. 통화 공급을 늘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상향하는 화폐 수요와 그 다음에 수직선에 화폐 공급이 있었습니다. 통화 공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화폐 공급을 늘렸어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중앙은행이 늘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어느 곳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화폐는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화폐는 물가만 영향을 미치지 실질 요소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이제 화폐의 중립성, 고전화폐의 이분법적 사고, 실질 요소와 명목적인 요소. 명목적인 요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를 명목 요소라고 보기로 했고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자 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케인즈 화폐는 얘가 오르면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얘를 증가시켰어요. 이걸 똑같이 실질 평면, 명목 평면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죠.
어떤 평면에서 놓고 봐도 똑같아요. 실제에서 봐도 그렇고 명령에서 봐도 그렇고. 자, 지금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 화폐 시장에서 즉 케인즈 학교랑 통화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아니라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케인즈 학교에서 아까 궁극적으로 투자는 독립투자와 이 이자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만약에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투자를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죠. 회사는 빚을 많이 내요. 회사는 되게 빚을 많이 냅니다. 우리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VIP 룸 있잖아요. 그런데 가본 사람 있어요? 저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 기업은 돈을 한번 빌리면 몇백억씩 빌리니까 몇십억씩 빌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은행의 가장 큰 손님들은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이자율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전보다 더 싼 가격에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고 곧 실질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 생산량, 실질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물가 상승이요. 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실질 요소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서 화폐의 비중립성, 그러니까 화폐가 실질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근데 그러면 누가 맞는 건지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럼 뭘로 생각해야 돼? 장기엔 이걸로 생각하고 단기엔 이걸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이거를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 좀 길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 어떤 추세선을 가지고서 어떨 땐 좋았을 때도 있고 그 추세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성에 비해서 좋을 때도 있는 거고 나쁠 때도 있는 거고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어떤 그 추세선을 쭉 따라서 가는 건데 케인즈의 사고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통화 공급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시장은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런 정책을 쓰면 시장은 과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래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무리해서 막 14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사 같은 걸 투입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뽑아내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런 거품들이 꺼지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도 맞고 이 논리도 맞는 논리고 이 논리는 근데 좀 더 단기적인 초점에서 더 잘 맞는 거고 이 논리는 좀 더 장기적인 초점에서 더 잘 맞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줄 알았겠지만 우리가 봐봐. 자, 고전학파는 그럼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돼요? 고전학파 왜 장기적으로도 일단 이자율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전학파는 이자율 어디서 결정돼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그것까지는 할게요. 이 대부자금 시장은 어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대부자금 모형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하나 하자면 케인즈는 통화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더라. 이런 아까 그 L은 Y, I 있었죠. 그런 펑션을 가지고 유동성을 좀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유동적인 그런 상품들을 더 선호한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유동성 선호설.
그러니까 케인즈학파가 이자율 결정되는 원리는 유동성 성설이 되는 거고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원리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대부자금이 뭐냐? 대부자금을 영어로 하면 러너러블 펀드 돈 빌려주는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안 캐시의 확장판. 러시안 캐시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이제 시장으로 확장하면 러시안 캐시의 확장판. 돈 빌려주는 시장을 러너러블 펀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이 말을 했었죠. 은행의 최고의 손님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손님은 기업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는 시장에서 누가 돈을 빌려줘요? 은행이 빌려주죠. 근데 정확하게는 은행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간략하게 적으면 은행이 일단 돈을 빌려줘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요. 자,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은 그럼 돈이 어디서 나요? 가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죠.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궁극적으로 이 대부자금 모형에서 궁극적인 이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는 가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게가 은행에 저축을 해야 빌려줄 수 있으니까 가게의 저축이 정확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은 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투자하려니까 돈을 빌리는 거지 그거를 그냥 짱 받아놓고 이자를 계속 꼬박꼬박 갖다 주는 그러려고 기업이 빚을 내진 않을 테니까 기업의 투자가 이 대부자금을 수요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원래는 좀 이해가 됐죠?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은행이 그걸 매개하는 수단이지만 원천적으로는 가게의 저축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시장에서 가계 저축이 공급자가 되는 거고 기업의 투자는 이 돈을 빌리는 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대부자금의 수혜자가 되기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저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는 어차피 다 가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가정을 많이 때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가 내 실질소득에 이런 식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뭐 소득에서 뺀 양만큼 내가 궁극적으로 소비랑 저축을 할 거다. 근데 이 저축한 양을 다 은행에다 넣는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도.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 모형에서는 어떤 평면에서 볼 거냐면 여기 이제 통화량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부자금의 양, 대부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규모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돈이니까 돈을 빌려주지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통화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질이자율,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이자율 우리는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내생 변수인 거잖아요. 요 실질 이자율과 통화 대부자금에서 거래된 요 양이 이제 내생 변수인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 저축 세이빙이라고 하는 애는 이자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자율이 높으면 더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 저축, 즉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공급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더 많이 저축을 할 테니까, 더 많이 공급을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 투자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게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장기에서. 이게 이제 이거 고정학파. 고정학파의 이자율 결정 원리는 내부자금 모형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이론이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 이론에서 파생해서 하나만 더 하면 저축은 네이션, 국가 전체의 저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 쓸게요. 저축은 국가 전체, SN, 네이션의 저축이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봐요. 하나는 가계, 얘는 P는 이제 personal 혹은 뭐 private 이런 민간의 저축을 private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정부도 저축을 할 수 있죠. 왜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비해서 적게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그런 재정에 저축을 시킨 거니까. 정부도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급했구나. 됐어. 이게 결론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들으세요. 이게 궁극적 결론이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이런 모형이 있죠. 이런 모형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넘겨요. 넘기고, 자, 이게 아까 가게에서 사용하는 그 저축이라고 했죠. 자, 거기에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에 t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t 빼주고 더해줬으니까. 그냥 똑같은 식인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민간의 저축이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저축이라면 이걸 더하면 투자와 같아진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죠. 저축과 투자는 공적으로 같아진다 라는 식을 이 식에서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언젠간 다시 할 건데 이번에 다시 할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재정 정책, 즉 G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할 거예요. 시행을 할 거면 지금 얘가 늘리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저축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율과 이 대부자금 양의 이외의 요소가 지금 변한 거잖아요. G는 이자율이 변해서 움직인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줄어들게 돼요. 그죠? 자, 지금 G를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의 저축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운 균형점이 발생하는데 R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R 스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실질이자율이 올라가는, 다시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겠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효과를 이렇게 해서 구축 효과라고 해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여기서 다시 설명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경제가 안 좋아서 정부에서 지출 늘려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정책을 시행했어.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오르네. 이자율이 올라가가지고 총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물론 이 G가 오르는 양이 I의 줄어드는 양보다 훨씬 더 커서 궁극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각 증가하는 양만큼 전체적으로 다 총수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만큼 감쇄하는, 상쇄하는 효과가 생겨서 그런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장기적으로 그건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궁극적으로 크라우딩 이펙트 때문에 구축 효과 때문에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고전학파가 반박을 하죠.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니까 장기적으로 구축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거시 경제 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클래스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씩 지금 스텝을 밟으면서 갈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재정 정책에서 제일 효과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얘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데 이자율도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실질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축 효과고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좀 길었는데 일단 고전학파, 학행작과 일단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고 대부작용 모형까지 어제 안 했지만 고전학파 이자율 결정 원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기본적인 과정이 끝났으니까 진짜 총수와 총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러 갑시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